오늘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탄핵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평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고 결정문에는 탄핵 소추된 국무총리의 계엄 및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선고 기일은 더 늦어질 듯합니다. 이번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정문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우선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비상계엄의 선포를 규정한 헌법의 명문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만의 헌법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탄핵 사건의 중대성과 특수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명문화된 규정이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헌법의 행간을 각자의 정파적 입장으로 채워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이 제정된 목적과 헌법 정신에 입각한다면 전혀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엄령을 통해서 실행된 일들이 실제로 미미한 것이었으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차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식의 수준에서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일임에도 평결을 미룬다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전적으로 정치적 재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따른다면 절차상 내지는 실행에 있어서 중차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강론에 있어서의 미세한 차이를 넘어서 근사한 결론이 아닌 전혀 상반된 결론을 허용할 만큼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점투성이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과 위법을 최고 최후의 재판소의 권위를 앞세워 정파적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유린이자 헌법 파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는 달리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깨어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적 결사체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를 수호하는 일은 언제나 5% 정도의 국민들이 해내는 과업이었습니다. 이는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려 자발적으로 전장에 나서는 사람들의 숫자와 비슷합니다. 이번 탄핵 재판에서 증거주의와 절차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듯이 많은 법률가들에 의해서 지적된 불법적이며 위법적인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1. 답변 기한 보장 없이 수신 간주로 공판 기일 결정 2.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무작정 변론 기일 지정 3. 수사 중인 내란죄 수사 기록 수용 4. 탄핵안의 핵심인 내란죄의 철회 수용 5. 대통령 증인신문 참여 권리와 방어권의 침해 6. 수사 중인 기록의 증거 채택 7.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 8. 헌법에 보장된 180일의 심리기간 보장을 무시한 불공정한 졸속 진행 등등. 이와 같은 불법적이며 위법적인 조치들이 자행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여 바로 잡지 않은 재판의 결과는 결코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고의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최후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선고도 재판관들의 정파적 입장에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탄핵각하될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각하가 되려면 5인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이 되면 규정상 기각으로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들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책임과 비난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인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전략적으로 탄핵각하에 찬성함으로써 후일을 도모하는 선택을 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탄핵각하 선고는 제2차 탄핵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기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 영내란 세력이 획책한 반란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탄핵 재판과 내란 재판은 대통령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독버섯처럼 자라난 반국 가세력들은 내전을 불사하는 일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재명과 그를 비호하는 반국 가세력들의 내란 책동과 헌정 중단 기도는 곧 마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진압될 것이며 이로써 이재명 일당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그 일당의 제거가 반국가 세력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외의 반국가 세력의 암약은 해방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자유대한민국의 흑역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이 침투 활동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법안 몇 개만 통과시켜도 중국의 속방이 되거나 북한 공산당에 나라를 갖다 바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령 200석이 넘는 일당 독재 민주당, 소수의 반국가 세력이 지배하는 민주당, 반국가 세력과 일체가 되어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독재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렇게 아나무인의 막무가내로 입법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기까지 하는 이유는 믿는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부정선거로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계엄령을 통해서 부정선거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더라면 다음 선거를 통해서 저들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를 영속화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권력과 사익만을 위해서 국가를 위기로 내몰거나 내전까지도 불사하는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듯 탄핵 정국이 수습되더라도 더 큰 문제는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세력들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를 자신들 입맛대로 재단하려고 한 이익 집단들입니다. 계엄령을 통해서 드러난 반국가 세력들의 정체처럼 이들의 반국가적 준동은 개헌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면 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기 탄핵의 시간은 막을 내리고 있지만 또 다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이유에서 분노하며 흥분에 휩싸이기도 했으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에 충만했던 눈물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는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는 하나의 대의 아래 한 목소리를 내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관심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말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직무 복귀만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기 탄핵과 내란몰이를 통해서 드러난 반국가 세력들은 또다시 준동할 기회만을 노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수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지속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끝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비롯한 국가개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부정선거 규명과 검증, 그리고 관련자들의 처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헌정당 해산 청구나 국회 해산, 조기 총선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기 탄핵과 내란 선동을 통해 드러났듯이 사회 전반 곳곳에서 암약해온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은 별개의 군집이 아닌 하나의 카르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개헌을 비롯한 이후의 정치 지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국가보다 자신들의 권력과 사익을 우선시하며 이들에 부역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바로는 대한민국의 옆에 중공과 북한이라는 적대적 세력들이 엄존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개헌 문제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의 이권과 이익을 수월하게 하려는 개헌은 반드시 분쇄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첫 단추는 부정선거 규명과 검증, 그리고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범들과 반국가 세력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반국가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선거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투쟁이 시작된 지도 만 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2번의 지방선거와 1번의 대선과 총선, 그 밖의 보궐선거들도 치러졌습니다. 이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였습니다.
실제로 선관위와 그 비호 세력들은 그것이 부정선거였는지를 검증하는 것마저 거부해왔지만 이제 의식 있는 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이 아니면 밝힐 수 없는 부정선거임에도 여전히 탄핵은 반대하지만 계엄은 잘못되었다는 계엄 공포 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부정선거의 치명적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선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잘 예방하면 될 일이라고 치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계엄의 남용을 경계하며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엄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혹은 구분하는데 관심 없는 맹목적인 계엄 반대론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국가의 위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초래되는지 모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회적 위신이나 직업적 위신을 앞세워 자신의 안위에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예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면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만 열중하면 될 일입니다. 이제 다시 각오를 다지며 자유민주 시민이 살아갈 국가의 개조를 위한 전선에 동참할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